시도조차 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간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멋진 것이고 나빴다면 경험인 것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21년 신년사에서 인용했던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도 경험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의 도전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은 신세계그룹을 이끌어온 정용진 회장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나빴던 경험으로 남은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생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로 태어난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94년 귀국 후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0년 신세계 부회장에 오르며 영향력을 키웠고 2014년에는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세계 그룹을 진두지휘하게 되죠. 그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세계를 이끌었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세계그룹의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47만 5천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신세계 주식은 2025년 2월 중순인 현재 75%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본업을 비롯해 자회사 전반에 걸쳐 희망퇴직,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등 일회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 이상 경영 환경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32만 3,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025년 2월 14일 기준 현재 7만 1,500원 수준으로 최고가 대비 약 78% 넘게 급락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 고환율과 고물가 속에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기존 유통 모델의 한계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실패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012년 서구식 드럭스토어 분스를 런칭했지만 사촌이 운영하는 올리브영에 밀려 3년 만에 철수했는데요. 헬스와 뷰티가 새로운 트렌드라며 영국에서 들여온 부츠라는 브랜드를 2017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33개까지 매장을 늘렸으나 치열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만에 모든 매장을 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화장품 시장에서도 신세계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특히 스톤브릭은 총 211개의 상품을 다양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선보이며 20대 초반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레고블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오히려 호불호가 갈렸고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2021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센텐스라는 브랜드 역시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 판매만 유지하다가 조용히 사라졌는데요. 결국 신세계그룹의 화장품 사업은 3번의 큰 실패를 기록하며 뷰티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소주 사업에서도 정용진 회장은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2016년에는 처음처럼과 참이슬과 맞설 수 있는 소주 브랜드를 꿈꾸면서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에 판매 부진까지 겹친 제주 소주를 89억 원에 인수했지만 출시 1년 후 무려 127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제주 소주에 총 570억 원을 투입했지만 4년간 누적 영업 손실만 434억 원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5년 만에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신세계 L&B로 흡수 합병되었다가 나중에는 오비 맥주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한 브랜드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한데 타 브랜드에 비해 맛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맛이 없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후발주자인 제주소주의 경우 업소를 상대로 한 유통망 확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주류 코너뿐만 아니라 식품 코너에도 푸른밤 제주소주를 갖다 놓는 등 어떻게든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하지만 애주가로 알려진 정 회장은 미국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쉐이퍼 비냐드아를 2억 5천만 달러, 약 2,996억 원에 인수해
이번에는 와인으로 주류 시장 공략에 다시 나섰습니다. 추가로 2018년 6월에 오픈한 일본의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삐에로 쇼핑은 Fun Crazy를 컨셉으로 재미있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표방하는 만물상 개념의 할인 매장이었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결국 2년도 안 돼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는데요. 정 회장의 야심작에서 시작했으나 최대 실패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성 패션 전문숍 쇼앤텔도 정용진 회장의 색깔이 담긴 실험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요. 남자들의 놀이터를 표방하며 2018년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짧은 운영 기간을 끝으로 사업을 정리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조선호텔 앤리조트의 첫 독자 브랜드로 프랑스 파리를 모티브로 구현한 국내 최초의 어반 프렌치 스타일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도 있었는데요. 프랑스를 어설프게 베낀 인테리어, 근로기준법 위반, 지나치게 높은 가격 등 여러 문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화장품, 주류, 패션, 호텔 말고도 가전, 컨텐츠, 편의점에서도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정용진 회장이 직접 기획부터 주도한 일렉트로마트는 기존 가전 매장과 차별화된 체험형 콘셉트를 내세우며 젊은 남성 고객층을 공략했습니다. 이발소, 드론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매장에 배치해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려 했지만 결국 수익성 악화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렉트로마트의 마스코트인 일렉트로맨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도 정용진 회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었는데요. 그는 300억 원을 투자해 시나리오 개발부터 영화 제작까지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5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끝에 2023년 영화 제작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는 2014년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려던 신세계가 위드미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2017년 이마트24로 리브랜딩하며 본격적으로 전국구 편의점 체인으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6,749호점을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불려 나갔습니다. 이마트24가 기존 편의점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산무 원칙인데요.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없고 24시간 운영을 강요하지 않으며 가맹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정책을 통해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CU와 GS25가 강하게 양분하고 있던 편의점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를 시도한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이마트24의 지속적인 적자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맹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매출은 1조 6,445억 원을 넘겼지만 운영 구조 자체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태였는데요. 2014년 인수한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가 이어졌고 누적 영업 손실은 2,584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마트24는 규모는 성장했지만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01%인 3조 4,404억 3천만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는데 그 당시 이베이 코리아의 순자산은 1조 3,502억 원이었으며 여기에 이베이 측의 비지배 지분 2,699억 원을 제한 뒤에 영업권을 2조 4,788억 원에 사들였다고 했을 때 이전 공시보다 증가한 3조 5,591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성수동 본사까지 팔았고 2022년에는 연간 65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넘게 기록하던 연속 흑자 기록을 깨며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화성국제 테마파크 일명 스타베이시티인데요.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표방하며 총 4조 5,70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이자 화성시 최초의 관광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베이시티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 등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단지로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테마파크 지식재산권 IP 파트너로 유치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정용진 회장이 직접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자 신세계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그룹과 파라마운트 픽처스 모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며 두 기업 모두 백지 상태에서 테마파크를 기획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와 스타필드를 정용진 회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두 사업의 출발점은 이명희 회장의 안목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경영 일선에 있던 시절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해외에서 커피 문화를 접한 이명희 회장은 스타벅스를 한국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미국 유학 생활 동안 스타벅스를 경험한 정용진 회장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맡으며 1999년 국내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필드 역시 정용진 회장이 5년 동안 공을 들인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그 아이디어의 원천 역시 이명희 회장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스타필드 하남 개장 당시에도 이러한 배경이 조명되며 국내 복합 쇼핑몰 시장을 개척한 이명희 회장의 안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스타벅스와 스타필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과라기보다 모자 두 경영자의 협업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세계그룹의 경영 상황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2023년 9월 지마켓 인수 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지면서 신세계그룹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는데요. 특히 정용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등 결국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26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50대 50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G마켓을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함께 합작법인 산하로 편입시킬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향후 알리바바 측에서 G마켓을 인수하며 한국 내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금액에 G마켓을 매각하거나 일부 지분을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이마트 주가는 발표 다음 날 10% 가까이 급락하며 업계에서는 알리바바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더불어 중국 관련 개인정보 이슈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마트를 살린 남자 더그 맥밀런 CEO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의 리더십이 정용진 회장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그 맥밀런 CEO 역시 SNS를 활발히 활용하지만 그 내용은 직원들과 고객을 향한 감사와 격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는 월마트 곳곳을 돌며 직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바쁜 휴가철을 맞아 고객과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동료들에게 감사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CEO가 조직의 중심이 아닌 직원들이 월마트를 이끌어가는 주역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월마트의 혁신적인 변화와 방향성을 직접 공유하는데요. 지난해에는 AI, 중국 역사 관련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며 이를 통해 유통의 미래를 고민하는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ES 2024에서는 인공지능과 유통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월마트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시장이 월마트의 미래를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정용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전략은 아직 명확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재계 인사로 주목받았고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신세계그룹의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간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신세계그룹의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해외 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성과와 책임 경영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 SNS를 활용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며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용진 회장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혁신과 함께 내부 직원과 고객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리더십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